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원자에서 인간까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김상욱 물리학자이며 출판사는 바다출판사입니다. 원자는 어떻게 만물이 되는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세상은 진공으로 텅 비어 있고 그 속에 원자라는 입자들이 모여 만물을 이룬다. 원자들은 모여있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할 뿐 거기에는 인간이 만든 어떤 가치나 의미는 없다. 우리 물도 원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자로 불풀이 나누어진다. 이 원자들은 우연히 다시 모여 포도주가 되거나 고양이, 책상, 돌멩이 혹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원자들은 단지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합 집산하는 것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도나 목적은 없다. 그러니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우연으로 주어진 한 번뿐인 삶에서 우리가 추구할 만한 큰 쾌락뿐이다. 여기서의 쾌락을 흔히 말하듯 제멋대로 살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쾌락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암을 추구하는 시원한 쾌락이야말로 진정 추구할 만한 쾌락이라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기독교 유일신이 지배하는 중세 유럽에서는 이것은 위험한 사상이었다. 그러나 에피크로스가 주장한 원자론이 자연을 보는 시각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다. 내 이름은 원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중성자는 이름 그대로 전하가 없다. 흥미롭게도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고 부호만 다르다.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전체적으로 전하가 상쇄돼 완벽한 중성이 된다. 모든 원자가 중성인 이유다. 원자는 원자번호로 구분된다. 원자번호는 원자가 가진 양성자의 수다. 원자핵도 흥미로운 주제지만 만물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전자다. 원자핵은 원자 내부 깊숙한 곳에 숨어있어 접근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원자들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실제 막 부딪히는 것이 전자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심장이나 뇌를 보여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무려 75%가 수소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약 25%는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이다. 나머지가 다른 원자들이다. 원자번호 1번과 2번이 가장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의 역사에서 핵반응을 통해 가장 단순한 구조의 원자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원자 번호를 보면 수소 1번, 헬륨 2번, 질소 7번, 산소 8번이다. 번호가 클수록 대개 더 무거워진다. 탄소는 원자기호 6번이다. 탄소는 다른 탄소들과 결합하여 마치 끈끈이 줄줄이 연결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필수품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다. 이들은 모두 끈같이 긴 구조를 갖는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은 탄소가 줄줄이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이름 자체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라는 뜻이다. 역시나 탄소가 중요하다. 지질은 딱 봐도 탄소가 줄줄이 연결된 끈처럼 된 구조다. 단백질은 탄소와 질소가 번갈아가며 늘어선 구조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고 지질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쓰인다. 단백질은 생명의 물질이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효소가 되기 때문이다.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을 제어한다. 반응을 일으키거나 중단한다는 뜻이다. 생명체가 뭔가 하려 한다면 대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단백질이다. 몇 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물로 농사를 지면 밭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농부들은 지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콩을 심어주면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 생산성이 떨어진 것은 밭의 질소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농작물이 밭에 있는 고정 질소를 모조리 훑어먹어버린 것이다. 질소가 부족하면 탄소나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물은 생존할 수 없다. 콩을 심으면 콩과 식물의 뿌리에 개척하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 분자를 고정 질소로 바꿔준다. 우리는 이런 땅을 비옥하다고 한다. 물론 고정 질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직접 땅에 뿌려도 효과가 있다. 바로 인간과 가축의 배설물이다. 물질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두 원자를 결합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자 하나는 양전화, 다른 하나는 음전화를 띠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둘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원자는 그 자체로 중성이므로 전하를 띠게 하려면 전자를 넣거나 빼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방법으로 전하를 띠게 되는 원자를 이온이라고 부른다. 원자핵의 전하를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를 원자핵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방사선이 나온다. 전자를 넣고 빼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분자가 정지한 상태로 있다면 분자는 영원히 정지 상태에 있게 된다. 관성의 법칙이다. 만약 다른 분자가 다가온다면 분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힘을 준다는 것이다. 다른 분자의 존재는 그 분자의 운동에 변화를 일으킨다. 즉 정지한 분자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이다. 정지된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 결국 분자들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전기적인 힘을 주고 받는 것이고 전기력은 거리에 민감하게 변한다. 더구나 분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라 아주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 전하를 느낄 수 없다. 별은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물리학의 관점으로 본 지구. 지구 표면에서 가장 많은 원자는 산소다. 지각의 거의 모든 물질은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산화는 생명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규소는 무생물의 배되고 탄소는 생물의 배다. 지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금속 혹은 금속 산화물이 항유된 유산염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자 순전에서 보면 세상은 다양하지 않다. 세상의 다양함은 제로가 아니라 제로의 배열에서 온다. 물감색의 종류가 수백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림의 종류가 무한히 많은 것 같다. 이들 물질을 기본적으로 비정질이거나 결정구조를 갖는 모래알 같은 것들이 왕창 뒤섞인 혼합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원자들이 규칙을 배열한 것을 결정, 그렇지 않는 것을 비정질이라 한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전자 가력의 지배를 받는다. 원자핵과 전자, 전자와 전자 사이에 주고받는 힘 모두 전자 기력이다. 따라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가했을 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일 수밖에 없다. 물론 실용적으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은 중요하다.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장치가 물질의 이런 특성을 이용하는 거다. 우리 문명은 전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기 문명이 굴러가려면 전기가 흘러야 한다. 도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각에 풍부한 알루미늄, 철, 칼슘, 망가니슘 같은 금속은 순수한 상태로는 도체이지만 산화물이 되면 대개 부도체가 된다. 물리적으로 모든 전기현상은 전기장, 자기장으로 설명된다. 원칙적으로 이 둘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전기장은 전하가 만들어낸다. 전자기기 내에 있는 축전기는 전하를 담는 장치다. 그래서 축전기는 전기장을 제어한다.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도선을 코일 형태로 감기도 한다. 그래서 코일은 자기장을 제어한다. 전류가 도체에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도체의 종류나 구조에 따라 손실의 정도가 다른데 그것을 저항값으로 나타낸다. 결국 모든 전기현상은 저항, 축전기, 코일의 세 가지 전기 소자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도체로 만들어진다. 해와 별 그리고 에너지의 근원.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수소의 원자핵은 양전하를 띈다. 수소 원자핵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면 수소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다가가서 결국 한 몸이 된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결코 소멸되거나 창조될 수는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불리는 물리학 최고의 원리다. 수력 발전을 예로 들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의 물보다 에너지가 크다. 왜냐하면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구와 물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은 물을 지구 중심 쪽으로 당겨서 낮은 위치로 보낸다. 따라서 높은 중력을 이기는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손으로 물을 퍼서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손으로 힘을 가하면 물을 위로 옮기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다. 이때 손이 사용한 에너지만큼 물의 에너지가 커진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따라서 높은 곳의 물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역으로 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남게 되는데 이 여분의 에너지는 사라질 수 없고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다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태양은 너무 뜨거워 원자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어 뒤엉킨 플라즈마 상태다. 물론 핵융합 반응이 태양의 에너지력은 이긴 하지만 태양을 이해하는 데 핵물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태양의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기체에 가깝다.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가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본 입자가 빚어내는 우주의 신비.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다. 우리 은하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은하지름의 15배 정도 되는 거리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1조 개 정도 있다고 추정된다. 우주에서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 본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지 좌표계에서 측정된 시간과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된 시간은 같지 않다. 길이도 마찬가지다. 일상적인 속도로 움직일 때 시간과 길이는 관측자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정지 상태에서 잰 피아노 길이는 걸어가면 잰 길이와 같다. 하지만 걷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짧아진다. 시간과 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말해주는 방식대로 바뀌어야 운동 법칙이 좌표계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표준 모형의 17개 입자와 중력자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 모형에 중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비극이다. 중력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견된 힘이다. 생명 우주에서 피어난 경이로운 우연. 생물은 화학기계다. 세상은 두 종류의 물질이 있다. 생물과 무생물이다. 우주에서 가장 많고 중요한 무생물은 별이다. 별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 지구와 같은 무생물은 산화기수와 금속 산화물로 되어 있다. 진화를 하려고 해도 우선 자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유지는 어려운 일이다.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분자는 열역학 제법칙에 따라 뒤죽박죽으로 흩어지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원불변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생명이 죽고 멸종하는 이유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광합성과 호흡이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호흡을 한다. 사람 몸에는 수직 조개의 세포가 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정확한 장소는 세포 내 소기관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이다.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난다. 당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생물은 당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씁니다. 식물은 녹말, 동물은 글리코겐으로 당을 저장한다. 녹말은 육각형의 포도당이 먹거리처럼 줄줄이 연결된 아밀로스라는 분자들의 모양이다. 녹말을 먹으면 단맛이 나는데 앞에서 나오는 침수의 효소가 아밀로스 분자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이다.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이 효소를 아밀레이스라고 부른다. 고혈당의 경우 요즘에도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데 이를 당뇨병이라 한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화시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생명의 핵심은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다. 복제, 번식, 진화도 일단 생존해야 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구상의 동물은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걷고 숨쉬고 생각하고 번식한다. 우리는 화학 반응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한다. 생명은 원자로 만들어진 화학기계다. 생물은 정보 처리 기계인가?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오류가 누적되는 것은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현상이고 엔트로피는 결코
줄어들 수 없다. 열역학 제2법칙 때문이다. 스스로 오류를 고쳐가며 버티는 것도 가능하지만 돌에 깔리거나 추락하는 것 등의 사고까지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후변화 같은 장기적 환경변화나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사건에 대처하는 것은 힘들다. 항상성 유지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생명의 지고지순한 목표라면 한 가지 꿈수가 있다. 축적된 엔트로피로 너덜거리는 개체를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지 않고 자신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다. 바로 복제다. 물론 자신은 죽고 복제품만 남는 것이다. 개체 입장에서는 목표를 이룰 것인지 확실치 않다. 많은 사람이 잉여를 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잉여란 뭔가 남는 거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딱 맞게 했을 테니 잉여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잉여 인간이라 하면 필요없는 혹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잉여는 중요하다. 잉여 시간이 없는 사람은 스케줄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재앙이 일어난다. 잉여는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여유를 준다. 생물은 원자로 만들어진 화학기계다. DNA, RNA, 단백질 모두 원자로 되어 있고 이들 사이 화학작용은 양자역학에 따라 작동한다. 화학 반응을 지시하는 존재는 따로 없다. 충분히 많은 분자가 빠른 속도를 갖고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최초의 생명체와 진화. 생물의 존재가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은 자신의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사용하고 엔트로피가 높은 부산물을 내려놓는데 그 결과 주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결국 엔트로피는 생물과 그 주변을 전부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증가한다. 원래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화에서 환경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종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개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바다에서 먹이 경쟁이 치열하면 기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경쟁이 덜한 육상 생물로 진화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더구나 진화의 성패는 복제의 성공 여부가 첫 번째 성패를 좌우한다. 일단 존재부터 해야 경쟁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경쟁도 진화의 중요한 동력이다. 아마도 최초의 생명체는 열수분 출공 기동 여부의 기포와 같이 작은 공간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생명체 외부 환경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외부와 격리된 공간이 필요한데 기포 공간이 그 역할을 한 거다. 에너지는 양성자의 형태로 외부에서 공짜로 공급되니까 이것으로 당장 생명에 필요한 물을 만들 수 있다. 물론 그 물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독립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제는 스스로 양성자 농도차를 만들어야 한다. 호흡이나 광합성 장치를 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포 공간은 변형이 일어나기 힘들지만 세포막은 유동적이라 둘로 나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을 둘로 분열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진핵생물은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다. 진핵생물이 모여서 거대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호흡이 꼭 필요하다. 산소호흡을 하지 않고 거대한 구조물을 움직일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방법은 없다. 산소의 독성을 피해 단세포 생물들이 떼지어 뭉치는 바람에 다세포 생물이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 집단을 이루며 표면의 세포들만 산소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산소는 생명의 진화를 이해하는 핵심 원자다. 생명은 산화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얻는다. 산소가 많을수록 생물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도 많아진다. 인간의 경우 산소를 상대하는 것은 허파다.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적혈구라는 특별 흡수용 절차에 실려 혈관을 타고 몸의 각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전달된다. 다세포 생물에서 인간까지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최초의 존재했을 다세포 동물의 원형이라 할 만한 것은 해면동물이다. 해면을 이루는 세포는 유전자가 모두 같다. 그리고 미약 하나만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다. 편보를 가진 동경세포는 편보를 흔들어 물의 흐름을 만들어 먹이 입자를 포획하고 변형세포는 포획된 먹이 입자를 소화시킨다. 자포동물은 근육교축과 신경계를 가진 좀 더 본격적인 동물이다. 말미잡이나 해파리가 여기에 속한다. 자포동물은 해면동물과 달리 진정한 조직을 갖는다. 즉 몸통, 촉수, 입, 항문과 같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해면동물은 조직이 없다. 자포동물은 독특한 생애 주기를 갖는다. 자포동물과 비교해 인간은 성체와 유사한 모습으로 태어나며 성장 시 몸이 커질 뿐이다.
자포동물인 해바라기의 경우 유성생식을 한다.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된다는 뜻이다. 파리도 알이 부화하면 구데기라는 유충이 되었다가 번데기를 거쳐 파리가 된다. 폴라놀라는 표면의 섬유를 움직여 이동할 수 있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정착하여 폴립 형태로 자라기 시작한다. 폴립은 마치 나뭇가지에 수많은 꽃봉오리가 달린 것 같은 모습을 갖는다. 이 봉오리의 일부는 먹이를 잡아들이고 일부는 무성생식으로 해파리를 만들어낸다. 자포동물은 잎과 항문이 같지만 다행히도 좌우대칭 동물은 잎과 항문이 분리되었다. 잎이 먼저 생기는 신구동물과 항문이 먼저 생기는 후구동물로 나누며 인간은 후구동물이다. 후구동물의 하나인 척삭동물은 등뼈가 있는 동물이라 보면 된다. 사실 척삭은 뼈가 아니라 유연한 연골 조직이다. 머리와 꼬리가 생기자 머리에서 꼬리를 연결하는 신경삭과 이를 지지해줄 척삭이 필요했다. 신경삭이 척삭 내부로 들어가면 척추가 된다. 척추는 단단한 뼈로 되어 있고 내부에 들어있는 신경을 보호한다. 최초의 척추동물은 바다에서 탄생한 어류다. 양서류는 어류와 비슷하게 번식한다. 양서류의 예로 개구리가 있다. 개구리 암컷이 물속에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 정액을 부린다. 이를 체외 수정이란다. 말 그대로 물 밖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물이 육지생활에 적응하자 물에 알을 낳는 일이 번거로워졌으리라. 그 뒤 양막류가 등장했다. 양막류는 암컷이 자신의 몸 안에 알을 낳고 몸 안에서 수정시킨다.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몸속에 들어가야 수정이 이루어질 테니 이제 생식기를 이용해 짝짓기가 필요하다. 섹스의 탄생이다. 태아는 암컷의 몸속에서 자라다가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밖으로 배출된다. 암컷이 껍질을 갖는 알을 낳는 것이다. 최초 양막류의 대표적 동물은 파충류다. 사실 멸종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화석으로 남은 생물의 대부분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 만든 생명체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멸종은 진화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다. 인간이 야기한 환경변화로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많다. 느낌을 넘어 상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는가? 안개에 쌓인 최초의 유지로부터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하기까지 호모 속에 속하는 많은 조상의 이름이 등장한다. 말을 할 수 있었던 네안데르 탈레시스는 사냥 및 채집뿐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고 매장하는 풍습도 있었지만 결국 멸종했다. 인류의 모든 조상과 친인척 종 가운데 오늘날 살아남은 것은 호모사피엔스뿐이다. 호모사피엔스는 35만 년 전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0만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까지 마지막 빙하에 있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한 서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로 번져나갔고 서아시아와 유럽에는 네안데르탈레시스가 살고 있었다. 네안데르탈레시스는 빙하기를 넘기지 못하고 멸종했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다.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자 인류는 농사를 짓고 정교한 석기를 조작한다. 신석기 시대의 시작이다. 농사와 신석기는 인간의 자연을 변화시키는 행위와 관련이 된다. 작물이 개량되고 농업기술이 발전하자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얻고 결국 잉여한 농산물이 생겼다. 이것은 약탈의 위협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석기 시대 마을이 성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호모사피엔스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다. 이 시기 인간 사이에 전쟁이라 부를 만한 분쟁이 나타난다. 혈연관계가 아닌 이들이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수많은 후보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이라 불리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고 사제가 붉은 옷이 불경하다고 하면 입지 말아야 했으면 헝겊으로 가슴에서 무릎까지 신체 부위를 가르는 것이 예의라고 하면 따라야 했다. 이런 후보를 따르지 않으면 즉각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이다. 농업혁명이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천문학의 탄생이다. 나는 존재한다. 더구나 생각도 한다. 신경세포는 비유하자면 줄기 달린 양파같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양파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신호가 입력된다. 뇌는 신경세포들이 모인 집단일 뿐이다. 신경세포들 사이에 전기신호만 이동한다면 그냥 파이프 같은 통로로 연결되어도 무방할 거다. 하지만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고 하는 좁은 간격을 두고 연결되어 있다. 신경을 타고 이동한 전기신호가 시냅스에 이르러 화학신호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달팽이부터 인간까지 신경계의 학습 원리는 같다.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강도가 변하는 신경 가소성이 학습 능력의 핵심이다. 연결 세기가 변하는 시냅스를 인공적으로 만들며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제 이런 이 신경계의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만 하면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 최초의 신경계는 동물이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움직임을 지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관이다. 신경계의 시냅스가 가소성을 갖게 되자 기억과 학습이 가능해지고 이는 그 동물의 생존에 엄청난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 느낌과 상상,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는 주변 환경이 생존에 불리해지면 놀라운 행동을 한다. 예를 들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수많은 박테리아가 모여 집단을 형성한다. 이 집단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같이 행동하는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집단을 둘러싸는 필름과 같은 막을 만든다. 이제 이 집단은 하나의 생물이 움직이듯이 빠르게 이동하여 영양소가 많은 장소를 찾아간다. 문화는 주관성을 가진 의식에서 몇 단계 발전하여 나온 산물이다. 의식은 느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결국 문화는 느낌의 산물이다. 느낌의 존재 몫이라 할 수 있는 항상성 유지가 생존에 유리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상상을 통해 인간만의 문화를 만들었고 문화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유동물이 되었다. 인간다움은 문화이지만 문화의 이름으로 강요된 학습과 억압은 불행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제 문화의 산물인 과학이라는 방법론은 인간의 상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도록 이끌고 있다. 문화가 무엇이며 왜 생겨나는지 무엇이 특별한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실수 없이 문화를 전달하고 복제한다.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 날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